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시무 7조라는 글을 올려서 유명해진 필명 조은산을 윤석열 후보가 만났다고 합니다. 조국 수사는 필연이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는 글을 또 올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국내에서 델타 플러스 2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려스러운 목소리인데 아스트라제네카 2차까지 맞았는데도 확진됐다. 이른바 돌파 감염이 확인이 된 겁니다. 수도권 40대 남성,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자녀도 확진됐습니다. 델타 플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 번 더 변이를 일으킨 이중 변이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지금 델타 변이의 감염률이 60% 이상 치솟는 가운데 델타 변이 플러스까지 나온 게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0억 아파트를 월세 60만 원에 공급하겠다라고 밝히자 야당에서는 허경영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다른 후보들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혹시 한 번 더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윤석열 야권 1강 굳히기에 나섰다. 한겨레 신문 이렇게 전망했고 당심도 중도층도 양손에 주려는 윤석열 후보라는 분석 기사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내힘 입당 후에 적극적인 당호 활동에 나섰고 지지 기반 확장 존재감 각인 행보다 한겨레 신문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요즘 장 보려고 하면은 멈칫멈칫합니다. 왜냐?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계란 57% 올랐고 마늘 46% 올랐습니다. 야, 이거 대한민국 한국인들한테 계란 빼고 마늘 빼면 뭐 먹습니까? 뭐 먹습니까? 공공 서비스 요금도 뛴다. 너무하죠. 배도 52.9. 수박 한 통에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습니다만 45,000원, 4만 원대 수박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먹을 것 없는 요즘 밥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결국 무더위 때문에 이렇게 물가도 오른 건데 이 무더위 오늘 시원하게 날려줄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이 다 됐다라는 분석이 많은 조간신문에 있습니다. 윤 후보가 어깨띠까지 두르고 이번에는 은평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톱뉴스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야권의 이 대선 소식부터 살펴보죠. 말조심, 윤, 타이슨처럼 어떤 내용인지 은평구를 찾은 윤석열 후보의 영상 살펴보시죠.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도 뵙고 하니까 동창들도 만나고 정말 고향에 온 것 같고 마음이 아주 푸근합니다. 윤석열 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기자,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가 이제 최종 1인 대권 주자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거는 은평구에서 마치 대선 선거 유세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무슨 장면이죠? 당원 모집 운동에 지금 직접 나선 거죠. 아, 당원 모집이요? 당원을 모집했었는데 은평구 이제 당협위원회 주최를 했겠죠.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당원 모집에 이제 앞장선 겁니다. 근데 사실 저 은평구랑 불안한 게 나름 인연이 있는 게 본인이 나온 학교가 이제 충암고등학교죠. 충암고등학교가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금 현지를 가서 은사도 만나고 고등학교 동기도 만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 당원들 모으면서 이제 당원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선거에는 투표가 있는 거죠. 국민 여론조사가 있고 당원 투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할
인원들 좀 모으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본인이 열심히 전국을 돌면서 당원을 많이 모을수록 본인의 어떤 당심을 확보하는 데 큰 유리한 그런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은평구라면 좀 험지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은평구가 뭐 쉬운 지역은 아니죠. 제 기억에 뭐 18대, 19대 정도 말고 그 뒤로 20대, 21대 계속 사실 서울 자체가 뭐 비슷하지만 강북에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강북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거를 치르고 있고 특히나 은평구라고 그러면 더더욱 이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지역에서 어떤 정권 교체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페미니즘 발언도 그렇고 뭐 120시간 일도 그렇고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다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일 이 발언 논란에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를 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검사 시절에는 재판부와 조직 수뇌부 또 같은 팀원 뭐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게 이제 직업이었고 정치는 또 좀 다른데 제가 아마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 젊은 층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무언가를 먹는 소위 먹방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외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뭘 먹었길래 윤석열 후보가 먹은 음식이 뭐길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렇게 조회수가 폭발했을까 소위 함께 영상 보시죠. 자, 먹방 영상인데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로 보이고요. 자, 이게 소위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핫하다라고 하고 힙하다라고 하는 민초 아이스크림을 합니다. 민초는 민트와 초콜릿을 합친 민트 초코인데 윤석열 후보가 먹고 있긴 한데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 반응들 보면 국밥 드시듯이 먹는다라는 반응도 있고 우리 아빠랑 똑같이 먹는다. 아무리 봐도 왕의 관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억지로 드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 반응도 있는데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민초 영상 민초 아이스크림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뭐 많이 먹죠. 예.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저도 즐겨 먹는 게 민초. 역시 김영주 의원님은 좀 힙하시군요 소위. 철이 안 들어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게 사실 어른들은 좀 뭐랄까 치약만 난다 이래서 좀 사실 처음에 먹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매니아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젊은 층 네, 사이에서. 그것만 먹으면 좀 힘들죠. 그런데 어차피 여러 개 섞어서 하나씩 먹을 때는 꽤 맛이 있습니다. 산뜻한 맛이 있고. 근데 지금 저 장면을 보니까 서서히 정치화되어 가는 모습,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약간 드러나는 이 것 표정이 같고. 맛있는 표정은 아니에요. 그 과정을 그나마도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면 나도 할 수 있지 그런 어떤 도전 정신 네. 그런 것이 보여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소위 윤석열 후보가 어딜 갈 때마다 다리를 쫙 벌린다. 소위 쩍벌이다라는 것을 여당의 한 의원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 쩍벌 모습이 좀 교정이 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 있었는데 최근 영상 보면 다리를 그래도 이렇게 다소곳하게 모은 편에 쩍벌 영상이 좀 교정됐다. 이준석 대표와 만날 때도 이렇게 좌우 무릎이 너무 양극단에 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저기는 많이 아마 교정된 모습이에요. 국회의장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소곳하고 의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국회의장실 맞아요. 지금 오른쪽 여러분들 보실 때 의장인데 김영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쩍벌이 좀 교정이 됐다 소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의식하고 있고 매일매일 조금씩 몇 센치씩 줄어 들어간다고 줄어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예. 전주 의원님. 지난 월요일에 이제 제가 좀 속해 있는 그 초선 공공오엠에도 윤석열 총장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요. 영불허전 네, 근데 그 쩍벌도 있지만 또 도리도리 도리도리요. 뭐 이런 거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것도 좀 상당히 그날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좀 뭐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좀 시선을 좀 고정하려는 그런 노력은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좀 이미지 컨설팅도 받았다. 전문가
뭐 조언도 받았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좀 나아지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주의 의원이 만났던 윤 후보는 이 도리도리가 분당 회전 속도가 좀 많이 줄었다. 네. 요정이 좀 된 모습이었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시무 7조라는 청와대 청원 글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필명 조은산을 윤석열 후보가 만났다고 합니다. 조은산, 한 평범한 가정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필력이 대단하다라고 지난해 이재명 기자가 칭찬한 바 있어요. 조은산. 그대로 진보 진영의 화신으로 거듭날 것이지 조국 수사를 왜 했냐? 돌직구 질문 나름 묻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국 수사는 정의도 정치도 아니다. 상식이었다라고 답했다라고 조은산 씨가 밝혔습니다. 그저 선글라스 하나 걸치면 영락없을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에 가까웠다. 우직하게 두들겨 맞으며 KO 노리는 타이슨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싶다고 윤 후보가 말했다. 그의 철학은 확고했고 말 또한 직설적이었다라고 조은산 씨는 그를 평가를 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 조국 수사를 왜 했냐. 사실은 이거는 조은산 씨가 묻고 싶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나 아니면 사실은 여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도대체 조국 수사 왜 했냐.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조국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윤석열 후보의 답변 조금 전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조은산 씨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신문 기사보다 더. 그거 파악해서 읽었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윤 전 총장이 뭐 120시간 부정식품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많이 잃었는데 이거는 점수를 따는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었다. 수사는 무엇이었냐? 상식이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언론엔 잘 안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직업적 양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정의를 논하게 되면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상식에 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사를 할 때에는 드라이하게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수사의 대상인지 아닌지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 그것을 전문가적인 직업적 양심으로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이지 여기에 그 검사가 수사를 할 때 뭐 정의를 갖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최근에 느꼈던 것이 김학의 수사 아니었습니까? 김학의는 나쁜 사람이니까 저런 절차를 위반해서 해도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그와 똑같은 그런 위해가 모든 사람한테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컨대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조은산 만나가지고 사실 내가 조국을 그 수사를 한 것이 우리나라 정의를 위해서 한 것이었다.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를 잃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다 그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 이제 타이슨 이야기한 거는 내가 피하지 않고 그 뚜벅뚜벅 걸어서 나가겠다 그런 그 취지로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맥락을 모르고 제가 타이슨 스타일 이게 무슨 이야기지 했는데 그 전후 맥락을 쭉 보면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그 이해가 돼서 저희 이야기는 점수를 많이 딴 이야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국 수사는 정의나 정치가 아닌 상식이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조 전 장관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박근혜 정부 때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 지침을 기억나냐? 야간의 주관화, 밤낮 없이 일해라 이런 거죠. 휴일에 평일화, 휴일도 평일처럼 일하라는 거죠.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제대로 밥 먹지 말고 라면 먹으러 해라. 뭐 이런 강조했었던 이 글을 올리면서 이를 신조로 내면화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등장했다라며 윤석열 후보를 저격을 했습니다. 전주의 의원님, 네. 조 전 장관의 이 글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주 120시간 좀 뭐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좀 비꼬아서 이렇게 글을 올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좀 그 여러 가지 말을 좀 자세히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좀 그 강연을 마치면 조금씩 이제 뭐 말실수, 뭐 말꼬리, 뭐 이런 거 잡을 이제 구석들이 좀 그동안은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윤석열 총장도 앞으로 정치인의 화법을 이제 익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국 장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유명한 그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너나 잘하세요요? 네. 왜요? 왜냐면은 지금 본인이 그 방금 조국 장관 이제 수사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공정과 상식을 깬 이런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오히려 지금 대통령 후보급으로 만들어주신 저는 1등 공신이 조국 장관이다. 예. 그리고 2등 공신은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순위가 좀 나뉘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 조국 장관이 결국은 이렇게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아까 상식을 지키고 싶어서 조국 장관 이제 수사를 했다고 그렇게 윤 총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국민들의 공정성 그리고 상식에 반하는 이제 행위를 한 데에 대해서 좀 조국 장관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조국 장관이 이런 글을 올릴수록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자꾸만 조국 장관이 소환이 될수록 윤석열 총장이나 아니면은 야권에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어떠한 글을 좀 쓸 때는 어떠한 좀 반응이 좀 있을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올리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주의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이재명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윤석열 후보랑 김기춘 비서실장이랑 결국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밤낮 없이 일하고 어떻게 보면 혹사시키고 그거를 좀 강요하는 거에 어떤 마인드가 같다라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인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 출입 기자였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 전 장관 주장. 그러니까 일단 저 글 자체가 이제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있던 글입니다. 이제 김영환 전 수석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업무 수첩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고 김영환 전 수석이 처음 청와대 출근한 게 2014년 6월 14일인데 그날 아마도 이제 김기춘 당시 실장이 실습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회의를 대수비라고 했고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이제 실습이라고 하는데 실습위에서 아마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첫 출근했으니까 아마 김기춘 실장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보는 것처럼 야간에 주간화, 그러니까 야간도 주간처럼 일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뭐 휴일에 평일화, 그러니까 휴일도 없다 이런 거고 가정의 초토화. 그리고 뭐 라면의 상식화. 실제 김기춘 실장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그냥 그걸 들으면서 이런 의미를 썼을 수도 있고 김영환 수석이요. 어쨌든 간 이런 얘기를 쓰면서 김기춘 실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명예를 먹고 사는 곳이다. 어떠한 엔조이도, 그러니까 어떠한 즐김이나 그런 것도 없다.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다소 좀 과격하고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공직관이 과연 비판받을 내용인가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이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김 실장이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했던 건 사실 그때부터 널리 알려진 거고 마지막 퇴임한 수석한테도 굉장히 고생했다면서 나중에 조국이 당신의 헌신을 잊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꼰대스럽긴 하지만 저런 공직관이 과연 비판받을 일인지 좀 굉장히 의문이고 그럼 과연 청와대 들어가서 SNS 많이 하고 가족의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비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하는 게 오히려 옳은 일입니까? 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 전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무엇을 비판하게 한 건지 이제 비판할 의도는 뭐 120시간 근무가 과연 가능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겠으나 좀 굉장히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기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미래를 담다 모토로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합니다. 주요 키워드, 법치, 청년, 미래, 통합. 최재형 캠프 관계자, 후보가 100% 다 썼다. 정권 교체에 뛰어넘는 비전이 제시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비판과 함께 큰 틀의 정책 방향도 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형, 윤석열 이 두 명의 야권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에 나란히 입당하면서 국민의힘도 탄력을 받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갈등이 드러난 겁니다. 합당은커녕 오히려 더 내분만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각각 들어보시죠. 중도 실행의 길을 가는 거,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현재 당세를 봐서 돈과 조직이 없지 네. 우리가 무슨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 사실인 거죠? 많은 분들이 다 대선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통합된 어떤 그 전체 야권 대통합의 과정에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저는 앞으로 국민의당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안철수 대표께서 직접 의사를 좀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의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은 합당 안 한다. 안철수 대표가 독자 대선 출마할 수도 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이준석 대표 이에 대해서 알겠는데 직접 말하라. 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합당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실은 뭐 합당 이전에 뭐 국민의당은 그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에 의하면 1년 전에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다면 방금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국민의당으로서 있는 그 자체로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 당을 지키는 한. 그래서 내심은 사실은 그 합당을 전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뭐 몸값을 M&A, 적대적 M&A를 하는 데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자 하는 마지막 어떤 용트림이다. 국민의당에 이것을 예. 비판은? 예. 그래서 제일 그 상대방을 그 힘들게 하는 게 이러다가 어쨌든 당원 당규 교체해서 출마할 수도 있다. 또 트랙에서 독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재 이번 대선에서 3, 4%를 가져가는 다른 그 보수 진영의 다른 후보가 있다면 정권 교체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달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당의 속내가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오라는 말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일본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체면이 없냐 뭐 이런 말을 하면 체면도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 뜨거운 뉴스들만 모아봤습니다. 핫쌈 지금 공개합니다. 김용건 선생님, 김용건 씨 76세인데 나이가 39살 어린 여성 애인과 함께 아이를 임신했는데 법적인 공방까지 비화됐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시 개인 방송을 개시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작년 4월에 정치 논평 비평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선언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논란입니다. 국정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언제부터 김여정의 하명기관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김영건 씨 논란과 관련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확산되며 신상 캐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우 김용건 씨가 만난 39살 연하의 여성 A씨. 그제 사건이 알려진 뒤 A씨의 모습이라며 여성 사진과 함께 이름, 직업 등의 정보가 무분별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의 변호인은 A씨와 무관한 사진이다. A씨 연기지망생이라는 루머도 사실 아니다. 현재 출산 조용히 준비 중이다. 노산으로 출산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김용건 씨의 입장문에 이 여성이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내 아이가 맞냐? 임신 주 수가 맞지 않는다. 양육비 포기하라. 폭언 및 낙태 강요가 있었다라는 게 여성의 주장. 변호사 선임 후 행복하게 같이 살자라고 문자가 왔다. A씨 태도 바꾼 김용건이 무서워서 답장하지 않는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 여성의 주장은 변호사 선임 전과 이후에 김용건 씨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게 주장이고 김용건 씨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반응인데요. 지금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내 아이가 맞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건데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낙태를 강요하는 강압적인 문자로도
읽힐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에서는 김용건 씨의 나이가 76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임신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의아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내 아이가 맞냐, 임신 주수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의문점을 가질 법하기도 하다. 또 일각에서는 김용건 씨 측에서는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예.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김용건 씨가 나이값을 못했다. 76세나 되셨는데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아이가 맞냐. 그러면 그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뭐 놀랐겠죠. 당황했겠죠. 그래서 내 아이 맞다. 그 당신 아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래도 낙태를 해라. 그 이야기가 그 다음 단계에 나와 있을 것 같고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김용건 씨가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용건 씨가 그러면 나는 너한테 애한테 양육비 못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아마 저 여성분이 13년 동안이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둘 사이에 넘어올 수 없는 그러한 간극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되어 있지만 아직 제가 법전 찾아보니까 형법전에는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까지 국회에서 그 형법을 개정하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직 그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낙태죄는 위헌인데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그 서로 충돌하는 거냐면요.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을 하는데 이전에는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을 뒀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 이제 우세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할지 말지 여부는 오로지 그 산모의 결정에 따를 것이지 제3자가 설령 아이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크게 실수를 하신 것 같고 이 실수에 대해서 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판사 출신의 전주의 의원 오늘 나오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전 의원께서 가정법원의 판사도 네. 역임했죠? 네, 했었습니다. 맞죠? 네. 가정법원 판사 출신에게 묻겠습니다. 강요 미수, 네. 낙태 강요 미수로 해당 여성이 김용건 씨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건데 지금 현재 양측의 입장 보셨잖아요. 네. 요런 경우에 재판으로 만약에 이게 간다면 무엇이 좀 중요하고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기소가 된다는 걸 지금 전제로 좀 하는 건데요. 그 강요죄라는 건 이제 낙태를 이제 강요했다는 걸로 좀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요 미수죄로 좀 고소를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이제 폭행 협박이 있어야 돼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이제 하게 할 때 그게 강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폭행이나 협박. 그래서 이제 방금 나온 이런 김용건 씨의 말,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맞냐, 아니면 양육비를 못 주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폭행이나 협박, 이거는 오히려 폭행보다는 이제 협박이 있었느냐. 결국은 낙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신체나 아니면은 신상에 어떤 위해를 줄 듯한 이제 이러한 뇌포심을 이제 느끼게 해야 되는 게 협박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수사 초기 상태고 지금 고소장만 제출한 걸로 그렇죠.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또 김용건 씨가 고소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고소 취하를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그런 협박 행위가 있었느냐.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고소 여성과 또 그 피고소인인 이제 김용건 씨의 말이 좀 서로 좀 다른 걸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장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는 그러한 협박 행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서로 엇갈릴 때는 사실 유죄 입증이 쉽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강요라는 게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본인의 그런 피해 여성의 이제 진술 외에도 뭐 객관적인 자료, 뭐 오간 이제 문자나 뭐 카톡 요새 이제 이런 것은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가적인 증거가 그런 본인의 이 협박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이런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이제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이제 판사 생활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지금처럼 뭐 70대와 어떤 20대의 당사자가 연인 관계로 13년간 교제를 해서 70대 중반과 30대 이제 연인 사이에서의 어떤 임신으로 인한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돼서 재판까지 왔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보신 게? 그런 사례를 제가 본 기억은 없고요. 없어요. 이례적이군요, 이런 상황은.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김용건 씨가 또 이제 본인의 뭐 아이 뭐 이런 것을 좀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합의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다라는 것은 이제 정혁준 변호사 전주의 의원 두 분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김용건 씨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여성 주장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태어날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소명할 것이고 처벌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라는 게 김용건 씨의 주장이고 워낙 놀랬고 어떤 사회적인 체면 등을 생각해서 낙태를 권유했던 비슷한 얘기는 했었지만 협박이나 뭐 강요는 아니었다. 라는 게 이제 김용건 씨의 일관된 어떤 그런 주장이고 여성의 이야기는 전혀 지금 현재 다른 상황인데요. 혹시 이재명 기자, 두 분 사이에 뭐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는데 뭐 조금 전에 두 분께서도 이제 원만한 합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쟁점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뭐 그건 김용건 씨 측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니까요. 변호사 선임 전까지 굉장히 이 고소했던 여성에 대해서 좀 매몰차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과연 다만 이제 협박이나 폭행으로 이어졌느냐. 여성 지금 폭행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이제 김용건 씨 측은 전혀 폭행이라는 건 없었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변호사 선임 전까지의 어떤 갈등, 그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이후에 김용건 씨는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오히려 여성이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주장을 반면에 여성 측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또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몇 가지 이렇게 엇갈리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용건 씨 측도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추가적인 입장을 내고 싶어도 어쨌든 아이의 지금 이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새로 태어날 아기가 받게 될 상처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양쪽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도 화해 얘기하지 않았나. 어쨌든 양육을 해야 될 책임들을 두 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글쎄요. 이제 쟁점들이 남아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변호사 선임됐고 김용건 씨도 더 이상 여성에게도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식으로 인해서 아들 하정우 씨와 김용건 씨가 한 예능 프로모에서 나눴던 과거 대화가 재조명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였을까요? 2015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부자가 동반 출연했어요. 하정우 씨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베스트 오퍼라는 영화를 보면 재밌을 것 같다. 70세 넘은 아저씨랑 20대가 사랑하는 이야기다. 50년 나이 차이가 그렇게 쑥스럽지 않더라. 근데 그 20대 여자가 사기치는 걸로 끝나긴 한다. 그 전까지 아름다워 보였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용건 씨가 진정한 사랑이겠냐? 물질적인 거나 뭘 보고 그랬을 것이다. 얼마나 배신감에 허탈했을까? 라고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기자, 이게 2015년이면 6년 전이죠. 6년 전이니까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김용건 씨가 사실은 30대 연하와 교제 중이었던 교제인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 하정우 씨가 저 교제를 내지는 이제 저분과 어떤 친밀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서 저 얘기를 했는지도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좀 기막히게 이제 영화의 스토리와 좀 맞아떨어지는 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저 영화 자체가 이제 베스트 오퍼라는 영화가 최고의 경매사가 한 20대 여성에게 어떤 경매를 의뢰받으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사랑이 싹트고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결말은 굉장히 파국으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당시에 관계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관계를 13년간 유지해 오다가 지금 굉장히 아직은 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 영화를 얘기하면서 하정우 씨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나중에 여성이 사기를 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 김영건 씨도 그게 진짜 사랑이겠느냐? 물질적인 거겠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영화와 다른 결말,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사실은 이 발언이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여성 입장에서는 진지한 관계였고 아이까지 생겼기 때문에 영화와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겠다.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들입니다. 자, 법적인 문제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바로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김영건 76세 얻은 아이 상속이 어떻게 되나라는 건데 태어날 혼외자 아이가 재산 상속을 요구할 경우 첫째 아들은 하정우, 둘째 아들이 차현우, 그리고 이제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정치묘사람 1대1대1의 비율로 상속됩니까? 네, 보니까 이제 혼인 관계가 아니니까 친생자 추정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김용건 씨가 인지를 할 테니까 자기 아이가 맞다. 그러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김용건 씨가 90년대 이혼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속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하정우, 차현우,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날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김용건 씨가 한때는 빚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그거 다 변제하고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으니까 상당한 재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딱 태어나자마자 하정우가 내 형이야 또는 오빠야. 그게 이제 좀 그럴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정우 씨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애도 없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하정우 삼촌이 만약에 먼저 세상을 뜨겠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애가 없고 그러면은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상속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님한테도 삼촌이 아니네. 형님한테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올 연말쯤에 출산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20살 되면 김용건 씨가 96세예요. 예. 그러면은 100세까지 사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속을 받게 되면 아직 미성년일 때는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정우 씨가 결혼하시겠죠. 결혼하고 아이도 낳겠죠. 워낙 인기가 많으시니까. 전주혜 의원님 원래 1대1대1입니까? 네. 그러니까 상속은? 좀 국민 정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이제 출생자든 혼인 외의 출생자든 이제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장남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형제 자매는 똑같이 다 같은 상속분을 받게 돼 있어요. 원래 저희가 잘못 알기로는 장남 형님이 제일 많이 그렇죠. 집 물려받고, 둘째 아들은 방앗간 물려받고, 셋째 아들은 강아지 물려받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배우자인 경우는 이제 1.5배가 되는데 형제 자매는 똑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상황이 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국민 정서상 이게 너무 같이 받게 되는 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법률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자 들어봤습니다. 법률적인 상식 이야기까지. 두 번째 핫삼은 유시민 씨인데요. 알릴레오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좀 쉬었죠. 노후 생활 예행연서. 각 분야의 교양서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과학기술혁명, IT, 진화생물학이나 이런 쪽 현대적 보전. 정치뉴스 휘발유예요, 휘발유. 바람 불고 기온 높아지면 다 날아가요. 시간이 흘러도 날아가 버리는 것이 덜한 그런 지식과 정보 여러분들이 알릴레오 북스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돈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잘 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자부심을 저희는. 알릴레오를 다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뉴스는 휘발유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유시민 씨가 했었던 논평의 대다수는 정치 논평이었고 그중에 상당수가 논쟁이었습니다. 그 알릴레오에서 했던 발언 때문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소까지 당한 바가 있는데 지난해 4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치 논평 안 하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정치 비평을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진짜신 거예요? 예.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또는 선거에 대한 발언을 해왔는데 네. 그것도 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기성 미디어를 통한 정치 비평, 시사 토론이라든가 뭐 시사 프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180석 사건 때문에 이제 그래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무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총선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에 마치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던 발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건데 공교롭게 대선을 앞두고 다시 알리레오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3달 반 만에 다시 재개를 하는 건데 우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전이라든지 IT라든지 4차 산업혁명, 뭐 진화생물학 이런 같은 어떤 책들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휘발성이 강한 뭐 혹불면 없어지는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런 방송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판이 열렸으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냥 지나가겠냐. 아무리 책이라 하더라도 책 속에서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그 안에서 묻어가고 말하자면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켜볼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지난해는 정치 비평 안 하겠다고 했지만 재보궐선거 즈음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고? 비평을 안 하려고 내가 그러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구적으로 반복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 게임에서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는 없죠. 단체장 보궐선거는 불만 표시의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1년짜리고. 근데 5년짜리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서 불만 표출로 이 투표권 행사를 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할 사람이 누가 나은지를 보고 선택할 거냐, 그 고민, 그 판단을 또 하게 돼요. 이재명 기자, 재보궐선거 끝나고 저런 발언했는데 정치 비평 안 하겠다고 하고서 저런 발언했는데 저거 정치 비평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저게 이제 공식 미디어라기보다는 김어준 씨의 개인 유튜버에서 한 발언이라 본인은 뭐 미디어에서 정치 비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뭐 이미 그러니까 지난해 4월 달에,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치 비평하지 않겠다 한번 선언을 했었고요. 또 올해 1월 달에, 한동훈 검사장이 이끌었던 대검 반부패부에서 본인과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그 사과문을 올해 1월에 게재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1절 정치 비평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도서 비평을 계속 올렸죠. 근데 나의 한국사라는 얼마 지나서 본인의 책을 비평하는 이제 본인의 책을 소개하면서 거기서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은 무능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권력욕을 가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전직 대통령 비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 비평을 하더라도 책이라는 게 뭐 세상과 유리돼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현안들과 맞물렸을 텐데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선 7개월을 앞두고 진보 지정의 가장 큰 스피커 중 한 명인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복귀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마이크를 잡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뭐 지금 섣불르게 예단할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뭐 본인도 굉장히 지금 이제 소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도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국정원장 발언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원장이 말한 겁니다. 과거 6.15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 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김여정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 나온 발언이라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줄곧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해 왔었는데 언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했었냐라는 겁니다. 급기야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북 공작을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 김여정의 요청에 국정원이 즉각 입장을 밝혀야 될 정도로 박지원 국정원은 우리 국정원의 위상을 아주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더 이상 우리 국정원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철회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해 줄 것을 공식 요청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박지원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자, 일단 국방부에 계셨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우리 군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또 북한과의 관계 협상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좀 연기하자. 이렇다면 논란은 그렇게 크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래도 선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여정이 성명을 내고 한미연합훈련 하기만 해봐라고 으름장을 놓자 여권에서 국정원장까지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논란인 것 같은데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앵커가 말씀하신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군사 훈련이 아니에요. 한미연합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군에서는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지, 미군의 양해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저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 제가 국방부 있을 때 장관실에 보고를 하러 들어갔더니 장관 그 의자 책상 바로 뒤에 사진이 3개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사진이가 자세히 봤더니 아는 사람 1명, 잘 모르는 사람 2명.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김정일. 그 다음 또 한 명은 아마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었던 것 같고 또 한 명은 진짜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북한 사람 3명이? 네, 북한 사람 3명이.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그때 장관이 누구였냐면 김관진 장관이었는데. 유명했죠. 제가 그때 국방부 출입기자였어요. 네.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이제 내 상대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붙여놓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좀 웃기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아, 그래도 이제 군인답다. 무사답다. 무인답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 대북 관계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모든 일에는 역할이 있단 말이죠. 굿캅이 있고 배드캅이 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그러니까 뭐 박지원 씨가 아니라 뭐 어느 누구라도 국정원장이면 국정원장이 하고 이야기할 말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굿캅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해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이었고요. 전주 의원님, 네. 국정원장 발언 중에는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한다면 북한으로부터 올 수 있는 테러 위협 등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그런 그 초점을 어디나 맞추느냐 저는 굉장히 그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미 훈련은 결국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안전을 그 위한다고 하면 사실 뭐 북한 핵, 뭐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북한의 어떠한 그러한 뭐 공격이나 아니면 어떠한 테러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의 눈치를 이제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일련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결국은 얼마 전에 그 한 남북 통신선이 이제 복원이 됐고 그리고 또 내년 그 2월에 베이징 그 동계 올림픽에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이제 이런 것을 좀 그 청와대가 하려고 한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의 모든 키를 맞추고 북한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은 북한이 싫어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데 이러한 모습이 너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한 너무 저자세다.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훈련도 정말 북한의 어떠한 승인이나 양해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너무 저자세의 외교다. 뭐 작년에 그 김여정의 그 말 한마디에 또 대북전단 금지법 뭐 이런 법을 또 발의해서 작년에 강행 처리가 국회에서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런 일련의 이제 과정이 좀 자주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자주 국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국민들이 한다는 것을 좀 정부에서도 귀담아 들으시고 좀 우리의 이러한 주관적인 이러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당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북미 회담의 전제 조건이 고급 양주와 양복 수입 허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떤 걸지 함께 보시죠. 박지원 국정원장. 북한의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해서 광물 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품 수입 허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보위에서 밝혔고요. 회의 참석자들에게 생필품 금수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생필품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 그게 뭐냐라고 하자 국정원장이 밝힌 이런 것들은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한 고급 양주, 양복. 이건 김정은이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평양 상류층의 배급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사실 북한 문제 전문가 김용주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 고급 양주와 양복은 김정은이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평양 상류층에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필품이라서 이걸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국정원장 인식인데, 이걸 두고 뜨거운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게,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갖는 분은 김정은이 저 고급 양주와 양복을 나눠주는 건 김정은의 독재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통치 체제 연명을 위한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저거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 입에서 저걸 생필품으로 풀어주자라는 얘기가 나오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이제 북한의 인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장마당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야 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위 파워 엘리트, 뭐 노멘클라토들에게는 비싼 양주를 주고 양복을 주고 또 사치품들을 준다는 것이 정말 반인민적인, 어떤 면에서 뭐 공산주의 국가하고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체제 위기가 됐을 때 조건이 매우 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양주를 주는 혹은 양복을 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 사람만 우리가 살려주면 네가 우리 조건을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단면적인 것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마 지금 현재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한 것이 생각된 범위 이상으로, 최근 제가 접촉해 본 결과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허용성들을 굉장히 우리 보고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우리로서도 조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것을 알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로서도 어느 정도 끊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 협조적으로 또 수용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 혹은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저런 것이 나온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박지원 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던 중에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면 북한의 테러 등의 도발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북한의 SLBM 도발,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SLBM 도발 등의 우려가 있다라는 게 더 정확한 박지원 원장의 이야기다라는 것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여당의 대권 소식인데, 여권 대선 주자들 간에 이재명 후보의 음주 전력이 논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부상한 건데, 아시다시피 음주 전과가 한 번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권 주자들 사이에 한 번이 아닌 건 아니야? 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의혹, 음주 전력 시기 차이. 2004년 7월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15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측 성관이 신고 내용을 보면 2005년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긴급히 현장 가던 중 발생한 잘못이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이고 2005년 시기가 다르다라는 게 여권 주자들 사이에서 나온 의혹입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대변인, 송평수 대변인. 15년도 더 지난 일이라 실무자의 착오다. 2004년이 사실이고 2005년은 음주한 건 아니다. 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강력기 형사 출신의 박승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뭐 다른 곳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아니라 여권 대선 주자들끼리 나온 의혹인데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 측이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만 보면 음주운전 한 게 2005년이에요. 그런데 전과를 보면 2004년에 음주운전에서 150만 원 낸 게 돼 있어요. 네. 강력기 형사 출신이 볼 때 이게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 말한 것처럼 오래전 일이라 실무자의 착오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주자들이 의혹 갖는 것처럼 음주운전이 혹시 두 번인 겁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전과 기록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려면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해 제출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아, 범죄 경력 자료 조회. 그렇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를 받은 내역은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벌금 등 전과 기록, 이른바 범죄 경력 자료는 평생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이든 지금도 그 자료는 남아있는데 이 범죄 경력 자료는 통상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거나 공무원 임용 등을 할 때 사용하죠. 그렇지만 당사자가 신청을 할 때도 발급을 해줍니다. 사실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려면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범죄 경력 자료를 신청해 그 자료를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굳이 그와 같은 행동은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자료를 냈을 때 벌금 150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벌금 150만 원은 2004년, 2005년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비춰보면 다소 그 금액이 높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이 정도의 벌금이 나왔는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범죄 경력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는 그 외에도 이재명 지사의 다른 전과 기록들, 이미 선거 과정 등에서 불거졌던 다른 전과 기록들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음주운전 사실 한 번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정말 필요한 단계에서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요거는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2005년과 2004년은 헷갈렸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2005년이라고 선관위에 신고를 했지만 그 농협 부정대출 의혹 사건이 2004년도에 있었던 것만큼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했던 시기 2004년과 사실 맞아떨어지거든요. 또 다른 논란은 여권 주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또 다른 논란은 음주운전이 과연 초범인데 방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했던 것처럼 15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김두관 후보. 과거의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70만 원이 일반적이다. 재범, 취소 수준 포금 등이었을 때만 150만 원이었다. 한 경찰관은 한 매체에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했다면 초범도 150만 원. 하지만 면허 정지 수준에서 150만 원 벌금의 경우엔 재범 가능성이 크다. 자, 요거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여권 주자들 사이에서의 의혹이에요. 2004년 당시에 음주가 초범이었다면 15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두 발언 중에서는 밑에 그 경찰관의 발언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써 있는 대로요. 초범도 음주 수치가 높으면 이제 0.1 이상이면은 150만 원 넘게 받거든요. 보통 음주운전 제가 판사 시절에 재판했던 걸 보면 보통은 뭐 0.07, 0.08 좀 그 0.1% 미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7, 80만 원이 뭐 대체적으로 왔던 것이고요. 근데 뭐 0.1 넘어서 0.1%를 넘어서 뭐 0.15랄지 막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초범이라도 150만 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재범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같은 0.07%라도 뭐 한 2년 전에 뭐 70만 원 받았는데 또 뭐 2, 3년 이내에 또 재범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또 벌금 금액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면에서 다른 후보 캠프에서는 그 모든 100만 원 미만의
전과 기록도 다 보자. 지금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뭐 정확히 소상히 밝히지 않는 이상은 그 진실이 뭔지는 좀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 그래서 당 뭐 검증단을 만들자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뭐 이재명 지사도 대선 관련한 뭐 주거 정책도 발표를 하고 다른 당주자들도 여러 가지 정책을 다 발표를 하는데 딱 이 음주운전을 이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거 가지고 지금 모든 소재가 다 이렇게 쌓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면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좀 의혹은 본인이 소상히 밝히지 않는 이상은 좀 그것은 어느 말이 사실인지는 좀 지금 아주 그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술을 정말 세게 먹고 운전했어서면 150만 원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전력이 지금 두 번째 일 경우 15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바로미터가 면허 취소 수준이냐 면허 정지 수준이냐라는 건데 박선호 여사님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시 2004년에 면허가 취소됐었는지 아니면 면허가 정지됐었는지 요걸 확인하면 재범인지 아닌지도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재범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 경우에는 한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면허 정지를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또 면허 취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면허 취소는 한 번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거나 반복된 음주운전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쟁점입니다. 면허 취소가 이루어졌는지 면허 정지가 이루어졌는지만으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는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기록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기록됩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전과 기록을 조회하고 난 다음에 전과 기록 자체에 그 범죄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과 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에 관련 판결문을 조회해 봐야 됩니다. 그 관련 판결문을 토대로 어떠어떠한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범죄 사실 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도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단계를 밟아 나가야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주자들의 공격 내용 들어보시죠. 음주운전에 대해서야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정세균 후보께서 제안하셨던 당 차원의 검증단 설치 주장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 당 내부에서 본업성과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 있다.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후보들은 이게 초범인데 150만 원이 이상하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김두관,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 공개하자. 그러니까 초범 아닌 것 같다. 한번 음주운전이. 이런 의혹이에요. 정세균 후보는 범죄 기록 공개 동참하겠다. 나부터 내겠다. 이낙연 후보, 당내 검증단 출범에 찬성한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뭐 제가 이제 출마할 때도 당에 내는 어떤 그 서류 중에서는 경찰서에서 특별하게 범죄 조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은 뭐 100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의 모든 자료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자료를 낸다는 뜻은 당에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다. 그동안에 제일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은 음주운전에 대한 한 번 이상이든 두 번 이상이든 세 번은 안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도 상당히 공천에서 탈락했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외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이제 지금 현재는 어쨌든 100만 원 이하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있으면 불가피하게 이재명 후보도 외부적으로는 비공개하지만 후보들 간에서는 그 기록을 열어볼 수 있는 나는 한 번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이재명의 과거를 한번 더 지적하고 싶으셨을 텐데 차라리 그 말씀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고 그 전과 기록 공개하지 않아도 이미 당연히 다 제출돼 있습니다.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음주 실수는 한 번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가 이런 의혹에 동참을 했습니다. 내 집에서 대리기사를 새벽에 부르며 한 번만 더 걸리면 면허 취소된다고 한 적 있다. 이미 2번이나 걸렸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이라는 거에 18조 원을 건다. 18조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다고 하네요. 어쨌든 음주 전과 2번이다라는 주장을 김부선 씨가 한 겁니다.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가 이 김부선 씨 주장에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여배우 말만 믿을 수 없으니 명확히 검증하자. 그냥 뒀다간 본선에서 야당이 또 묻어뜯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낙연 캠프는 아예 여배우를 대변인으로 영입하는 게 어떻겠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세웁니다. 이재명 기자. 네. 그래서 김부선 씨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죠. 근데 김부선 씨 얘기는 2007년, 2008년 그때 이제 만났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때쯤이면 이미 이제 음주운전 전과가 아마 있고 난 이후죠. 2004년도에 전과가 있었으니까 이후에 어쨌든 새벽인데 집에 가는데 김부선 씨가 보기에는 술을 거의 다 깬 것 같아요. 그냥 운전해서 가지 뭐하러 대리기사를 부르냐라고 했더니 내가 이미 2번이나 걸려서 또 한 번 걸리면 면허 취소다. 그래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누구도 지금 확다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김부선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8조를 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조롱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확인할 수 없는데 사실 조금 전에 김영주 전 후보 말씀하셨지만 이건 굉장히 쉽게 확인되고 범죄 사실 조회를 하면 금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감추고 은폐한다고 은폐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이거를 계속 공개하자고 하는 측도 얼마든지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물고 늘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정말 너무 민주당 경선이 지역 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매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분 의원님. 네. 근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공직자,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에 들어갈 정도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비난을 좀 하고 있고 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견입니다만 이 부분은 빨리 이재명 그 지사 측에서 사실관계를 좀 소명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방금 이낙연 후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 오르더라도 이것은 또 야권에서 이것을 또 그 대선 과정에서 또 그것을 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국민들의 어떠한 그런 그 검증대에 지금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경선도 마찬가지고 또 대선 그 경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본인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좋겠다. 좀 이러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1,700명이 넘는 인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델타 변이 플러스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관련된 소식 별도 이슈로 준비한 데는 작금의 코로나19 상황, 특히 오늘 발표된 이 숫자가 심상치 않다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면 1,725명, 1,200명 아래로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1,800명 가깝게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이 61.5%예요. 델타가 변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감염의 더 메인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를 2차까지 맞고도 감염된 사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2명 첫 확인, 돌파 감염이고 델타 플러스, 델타도 변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변이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가 나온 거죠. 더 전파력이 강하다고 해요. 백신까지 맞았는데도 이걸 다 돌파했다. 방역당국은 이게 앞으로의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기자. 1,800명 가깝게 또 나왔고 델타도 변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돌연 변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4차 대유행을 여기서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보신 거의 심각성은 뭐냐면 이미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이 돌파 감염이 됐습니다. 돌파 감염이라는 게 이제 백신에 확진이 됐는데, 그 바이러스 확진이 됐는데 코로나에, 그런데 그게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가 다시 한번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건데, 자, 2명이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해외에서 확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건 좀 문제가 덜한 거죠. 근데 또 한 명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델타 변이뿐이 아니라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앞서 백신을 맞은 분들이 지금 델타 플러스 변이에 다시 확진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 마지막 희망이 백신인 건데 그것조차 무력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4차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국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2명의 돌파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입니다. 문제는 백신입니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고도 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뚫렸다. 델타 플러스 변이에. 내년에 대한민국 백신은 넉넉히 확보가 됐겠죠? 한국 계약 물량 0. 일본 내년 모더나 5천만 회분. 대만 내년 모더나 물량 2천만 회분 플러스 2023년 1,500만 회분. 미국 모더나 9억 회분, 화이자 10억 회분. 유럽 2023년까지 쓸 화이자와 모더나 확보. 대한민국은 내년에 백신 계약 물량 0. 김영주 의원님, 처음에 백신 도입도 그렇게 대한민국이 늦었는데 내년 백신 계약 아직도 안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왜 또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방향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한 발 더 나선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치료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집중해서 연구를 했고 투자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전히 치료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현재의 구조를 앞으로 이게 일상화되는 부분에 대한 예상들을 이 정부가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미 그러자 화이자나 모더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년부터 가격 올린다면서요? 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 코로나19의 백신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감기에 대한 백신처럼 그렇게 일상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수치를 보면 각 나라별로 자기 인구 곱하기 3배, 4배 정도를 구매를 하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나라는 그게 아무 대책 없이 국내에서 생산될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백신이 늦어서 결국에는 확진과 사망이 늘었다라는 정부 책임론과 비판에 중수본이 이렇게 답변해서 논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사망자들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60만 7천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저희보다 300배 이상의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부나 한국보다 300배 정도 많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선 변호사님,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못한다고 하냐라고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내년 쓸 백신도 결국 확보를 못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백신 확보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죄송하다라는 말 대신에 미국 봐라 그럼 미국 정부가 우리보다 300배 못했냐라고 항변하는 게 과연 옳습니까? 아마 발표 내용은 특정한 부분으로 사망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가정한 상태로 피해를 추정하는 상황도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특별히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굳이 저런 발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정부로서도 나름대로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백신을 조기 확보했다면 사망자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와 안타까움은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럼요. 정부도 그 인식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백신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물량 확보 계약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실제로
계약 진행 상황도 아마 계약 조항에 따라 비공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훈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한일전 준결승에서 속 시원하게 승리했다라는 기쁜 소식 들고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